이번에는 외국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트로이 목마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이미 영화로 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대 유럽,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약 3000년 전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미국의 한 영화사에서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약 20년 전에 트로이라는 제목의 세계적인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해서 촬영했던 명작이었죠. 수많은 인력, 물자, 자금이 동원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3세기 무렵, 즉 3300여 년 전, 그 당시 그 시절의 중국은 대략 상나라 시대였습니다. 약 3000년 전에는 상나라 시대였고, 상나라 시대 이후 주나라를 거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렀죠. 고대 그리스 지역은 지중해 근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그리고 스파르타에는 유명한 미인이 살고 있었죠. 국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죠. 스파르타 국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은 헬레네였습니다. 영어로는 헬렌이죠. 헬렌. 헬레나는 스파르타 최고의 미녀로 손꼽혔습니다. 헬레나가 장성하자 구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구원을 해왔습니다. 평범한 상인들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공주였으니까요. 일개 상인이 어찌 감히 공주에게 구원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대부분 임금국가의 고관 대작이나 왕자가 왕실을 대표해 구원하러 찾아왔습니다. 최소 10개국은 넘었을 정도로 정말 많았죠. 스파르타의 국왕은 난감했습니다. 당시의 국가체제는 여러 제후국들이 모여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형태였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하죠. 위로는 황제가 있고 그 아래에 제후국들이 서로 견제하는 관계구조였죠. 서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가급적 온건한 방식으로 서로 공존하는 체제였습니다. 전국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싸우고 나면 영원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계도 맞닿아 있으니 영원한 논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싸우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그 중간에 황제가 존재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처럼 황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실권이 없어서 대부분 황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있고 제후국들이 있는 연방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연방의 형태. 그래서 각 나라 간 회의가 있을 때면 총괄 집단인 장로회의 주재하에 소규모 연합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공존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몇 개국 중 4개의 도시국가와 트로이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입니다. 헬레네라는 미녀는 스파르타의 공주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들 아테네는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 문화의 기원지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관한 서적을 읽어보면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헬레네가 장성하자 각국의 왕과 왕자들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10개가 넘는 나라의 왕자들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는 단 한 명뿐이죠. 여러 명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 명과 혼인할 수는 없죠. 오직 한 명의 왕자만 가능하죠.
그럼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왕은 골치가 아팠죠. 그때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 묘안을 내놨습니다. 꽃을 던져 상대를 고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죠. 공주가 직접 고르는 방식이 왕이 난처할 일도 없었죠. 헬레나 공주가 직접 금반지를 던져 금반지가 가리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잡아서 청혼한 왕자들과 사절들을 모아 줄을 세우고 그 금반지를 받은 상대와 결혼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왕도 난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왕이 결정을 내려 A 나라의 공주를 보내면 B, C, D, E가 화를 내겠죠. 하지만 헬레나가 던진 반지를 받은 상대와 결혼한다면 왕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불만을 살 일도 없으니 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들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며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헬레나는 금반지를 에게의 도시국가의 왕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미케네 왕자였죠. 그리고 그 왕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방법이 정해질 때 규칙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모두 동의한다면 헬레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지 못해도 화내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약속에 모두가 동의하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다들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헬레나는 반지를 미케네 왕국의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은 아들이 없었고 딸만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스파르타의 왕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딸이 계승해야 했지만 당시 혼인 규칙을 정할 때 왕에게 아들이 없으니 사위가 왕위를 잇기로 했습니다. 바로 미케네 왕국의 왕자가 직접 스파르타로 와서 왕위를 계승하기로 정했습니다. 왕자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원래는 사위였던 자신이 한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격이었죠. 세상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뛸듯이 기뻐하며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헬레나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국의 공주가 아닙니까?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졌습니다. 여신 같은 미모로 명성이 자자했죠. 한편 도시국가인 트로이는 아주 특별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상과 육상교통의 요지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던 나라였죠. 해상에서나 육지에서나 트로이의 위치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거쳐야만 했죠. 생산품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바다에는 수산물이 가득하고 육지에는 농작물이 가득했죠. 그래서 아주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은 전쟁도 없어서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트로이의 왕자가 일 때문에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길에 스파르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를 지나던 이 젊은 왕자는 일찍이 헬레네 공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은 터라 비록 이미 혼인한 여인이지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헬레네 왕비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궁금했죠.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이고 헬레나보다도 한참 어린 왕자이니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것도 당연했겠죠. 하지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한나라의 왕자이니 당연히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농민이 반란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대대로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죠. 부모와 조상 대대로 외모가 반듯하고 준수했을 겁니다. 게다가 왕자라서 귀티가 흘렀겠죠.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또 품위도 넘치고 호탕하기까지 하니 헬레나를 찬양하는 말도 시처럼 들렸을 겁니다. 결국
젊고 잘생긴 왕자와 당시 왕비였던 헬레나는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헬레나는 결국 트로이 왕자와 함께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미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나는 사실상 스파르타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외국에서 온 왕이었으니까 대리사위였죠. 그런데 진정한 주인인 왕비가 외국의 젊은 왕자와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였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트로이로 도망갔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는 사랑에 빠져 함께 트로이로 도망을 갑니다. 스파르타의 왕은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괜찮았나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죠. 사실 왕의 조금 예쁜 시녀를 훔쳤어도 당장 목을 뱄을 겁니다. 하물며 시녀도 아니고 스파르타의 진정한 주인인 왕비를 훔쳐 달아났으니 과연 괜찮았겠습니까? 왕을 더 분노케 한 것은 왕비가 스스로 다른 남자를 따라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대릴사위였던 것도 잊은 채 헬레나를 다시 잡아 목을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트로이에 어떻게 보복할지는 말하지 않은 걸까요? 왕은 말을 아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그는 스파르타의 왕이자 외국에서 온 사위 신분이 아닙니까? 당시 왕의 친형은 고대 그리스 연합국 최고의 왕, 즉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병사를 빌리며 자초지종을 논의했습니다. 왕의 형은 정치가이자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연합국들의 가장 높은 왕이었죠. 연방제도에서의 왕은 여러 국가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방 형태로 소속 국가들 간 결의를 맺는 셈이죠. 그러니 동생의 나라도 실제 형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명분상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죠. 그의 형은 이번 기회에 트로이를 멸망시킨 후에 자신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통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형에게 말을 하자 형은 형대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좋다, 동생아. 내가 너를 돕겠다. 함께 그것들을 없애버리자. 내가 나서서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연합군과 함께 트로이를 공격하자.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역시 우리 형님이십니다. 함께 밀어붙여 공격합시다. 사실 헬레나는 젊은 왕자와 함께 그의 나라로 도망쳐온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손님인지 인질인지 알 수 없었죠. 참으로 애매한 신분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자기 것이었죠. 자신은 곧 왕비이고 주인이자 과거에는 공주였으니까요. 모두가 한 식구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정상이었죠. 그런데 타국에 오고 나니 신분이 애매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남에게 뭐 시킬 수도 없었죠. 빨래조차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감히 누구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나는 무엇일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째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도망쳤단 말인가? 게다가 남편의 성격상 비록 정통왕은 아니지만 참혹한 복수를 할 것이 분명했죠. 아마 나를 잡아다가 토막내버리겠지? 이것도 조만간 공격당해서 쑥대밭이 되고 말 거야. 게다가 그의 형은 연합국의 왕이니 트로이는 당해낼 수 없을 거야. 헬레나는 트로이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따라온 것은 왕자였으니까요. 진정한 트로이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큰 위험이 닥칠 거예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너무 큰 해를 끼칠 것 같으니 돌아가겠습니다. 트로이의 왕은 순박한
농촌 사람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엄연한 왕이고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아낀단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을 두려움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괜찮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널 지켜주마. 그는 다가올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겁니다. 걱정 말아라.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트로이 왕은 예전에도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기에 자만했던 겁니다. 3만 병사가 1년을 공격해도 트로이를 무너뜨리지 못했죠. 트로이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청송이었습니다. 천국이자 지옥 같은 것이었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곽을 지은 후로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조금 겁이 난다만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 안심해라. 왕의 체면 때문에 헬레네는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헬레네를 몰래 데려온 트로이 왕조도 후회했습니다. 날마다 대신들이 회의를 열었고 적군이 국경까지 다가오는 압박감에 미칠 지경이었죠. 안 되겠다. 나 홀로 그들을 찾아가야겠다.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면 될까? 왕제 역시 멍청하게도 헬레네를 되돌려보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결투를 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1대1 결투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거짓이겠죠.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정세를 읽지 못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왕자는 항복하지 않았고 헬렌의 왕비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연합군은 합리적인 명분으로 진격해왔습니다. 공격은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공격하기 힘든 지형 탓에 꼬박 10년을 싸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합군이 10년을 공격해도 끄떡없자 다들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세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합군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락되지 않은 이제 철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사들도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언제까지 싸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병사들도 그만 싸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최후의 수를 내놓았습니다. 병사들이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진짜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있긴 있었지만 가벼운 전염병이었죠. 일부러 시체를 몇 구 놓아놓고 많은 병사들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트로이의 호위병들은 적군이 철수했다.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제풀에 꺾여 도망쳤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로이 왕도 병사들과 내려와 보니 실제로 철군한 듯 했습니다. 시체도 몇 구 버려져 있고 전염병이 돌았던 듯 전부 화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기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재앙의 원인이 되어 결국 철군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트로이 목마인지 아십니까? 연합군은 철수하기 전에 나무로 초대형 말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마는 실제 말의 20-30배 정도로 거대했죠. 당연히 크고 거대한 말 속에는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 병사들이 적진을 둘러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온통 쓰레기와 죽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바쁘게 철수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일부 물품과 목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사실 이 목마는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곰도 소도 아닌 말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지역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트로이의 국민들은
말을 좋아했습니다.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죠. 말을 보면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미리 계획을 짜서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 모형 안에 병사들을 숨겨뒀습니다. 트로이 병사들은 처음에는 이 목말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말하길 이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느냐. 우리는 신을 믿고 이는 상스러운 물건이니 어쩌면 신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지도 모른다. 비록 이 목마는 적군이 만들었다고는 하나 상스러운 물건인 듯하니 성 안으로 들여라.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상병으로 위장하고 살아있던 병사들이었죠. 사실은 연합군의 병사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계략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못 도망친 척하고 화살에 맞아 못 건넌 척했습니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실직고해라. 이 목마는 왜 만들었느냐. 아테네의 여신을 축복하고 찬양하기 위해 만든 것이요. 아테네의 여신은 트로이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어서 안으로 들여라. 여신께 제를 올리자. 상서로운 물건이로구나. 트로이 병사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모두가 승리감에 빠져 축제 분위기였죠. 적군이 드디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의 힘과 위엄 아래 또한 국왕의 위대함에 힘입어 적을 물리쳤다. 적들은 패망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노래, 춤, 술이 가득했고 다들 잔뜩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사방이 조용해지자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과 싸움에 가장 뛰어난 장군들이 목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30명 정도였죠. 가장 짧고 날카로운 무기를 지녔습니다. 대부분의 트로이 병사들이 술에 취해 잠들었고 문을 지키는 소수의 병사들도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트로이의 가장 강한 병사들이었지만 연합군에 의해 소리 없이 처치됐습니다. 정규 부대도 적군의 항복과 철군을 축하하며 모두 취해버리자 연합군은 무장도 벗어던진 트로이 병사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날 밤 무장한 모든 남자들은 전부 목숨을 잃었고 모든 여성과 아이들은 전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때부터 트로이 성은 유령의 성이 되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자와 헬레네는요? 모두 죽었습니다. 이런, 모두 죽었군요. 누가 말려주겠습니까? 너무 비극적이네요. 이것이 진정한 학살입니다. 남자는 전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고 여자는 전부 노예로 만들어 유린했습니다. 소나 양처럼 취급하며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대했습니다. 역사적 비극이었죠. 미녀 때문에 10년 전쟁을 치르며 학살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계기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네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我们的身体像是一座
巨大的山。 우리 몸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이座巨大的山。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一个很微小的我来到山下，观看这座巨大的山。 아주 작은 내가 산 아래로 내려와 이 거대한 산을 살펴봅니다.无数个很小很小的我，在一起诵念一段神圣的咒语。 아주 작은 수많은 내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这无数个很小很小的我和我一同诵念。 아주 작은 수많은 나는 나와 함께 염송합니다. "好像这个微小的我能看到，在一个像山一样伟大磅礴的状态下，有无数个我和我一起诵念。 이 작은 나는 수많은 내가 모여 산처럼 위대하고 거대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염송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这无数个我都是我的本相，和我本身一模一样。 이 수많은 나는 모두 나의 본 모습입니다.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 "它们是我身体的每一个细胞变成的，像数不清的星星那样，都是我。 그들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한 것으로 마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입니다. 又像一个非常庞大的圆形剧院，每一个座位上都是一个我。 또한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의 좌석마다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成千上万个我和我在一起诵念这段神圣的咒语。 수천 수만의 나는 나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
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
好，双手合十，真诚地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